안녕하세요. 어렵고 까다로운 보험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는 셀리 언니예요. 오늘은 보험과 세금이라는 제목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보험과 세금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거 누가 몰라? 나도 다 알아. 그런데 못하는 거지. 내 상황이 안 되니까 라고 이야기하시죠. 이거는 강남 아파트가 좋은 거 누가 몰라? 내가 돈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지. 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을 잘 들어보시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잘 활용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보험은 똑똑하게 잘 알아두시면 절세와 자산 보호가 아주 가능한 그런 좋은 점을 갖고 있어요. 우선 세금이라고 하면 나랑 상관이 없는 거? 이렇게 생각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월급 받을 때 세금 알아서 다 떼고 나오니까 내가 따로 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다른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살 때도 등록할 때 알아서 세금 다 내고 알아서 다 원천 징수하고 이러니까 나랑 관련이 없는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소득이 높아지고 나의 자산 규모가 커지면 그때부터 세금을 이렇게나 많이 내? 라는 고민에 휩싸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 세금이 어떤 종류의 세금이 있는지를 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일단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받는 국세를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각 지자체별로 걷어들이는 지방세로 나뉘어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국세에 보시면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증권거래세, 부가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관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교육세, 종합부동산세 이런 것들이 국세에 해당이 되는데 이 부분 중에서도 내가 직접 내는 거는 몇 가지 안 되죠. 그리고 지방세를 보시면 시나 군 지자체에서 받는 소득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에서 받는 도세가 있어요. 그래서 시, 군에서 받는 세는 자동차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담배 소비세. 그다음에 도에서 받는 거는 등록 면허세, 취득세, 지방소득세, 레저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이런 것들이 지방세에 해당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마 재산세는 나라에서 걷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 재산세가 지방세 중에 시나 군에서 받는 세금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아파트 또 부동산 같은 걸 취득할 때 취득세 내시죠. 그런 거는 도에서 걷는 도세에 해당되는구나 라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세금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종류의 세금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내가 직접 좀 관심이 있고 나한테 많이 해당되는 세금이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뽑아서 보면 일단 소득세는 매달 내죠. 내가 월급을 받을 때마다 근로소득세를 내고요. 그리고 내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소득세를 내시죠. 그리고 이제 요 소득세 중에서도 보험과 관련이 있는 부분을 집어서 보시자고 하면 이자소득세를 보험에서 좀 비과세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뒤쪽에서 좀 살펴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상속증여세 중에 상속세 부분을 보험을 잘 활용을 하시면 절세 또는 절감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죠. 그래서 이 세금 중에서 나머지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거의 원천 징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자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은행에서 내가 적금을 찾을 때 원천 징수하는 부분이 있지만 별도로 일정 부분을 초과하게 되면 또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라서 내가 세금을 별도로 세금 신고를 하셔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소득세 부분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소득세도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이런 종류만 흔히들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소득세도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근로소득. 요거는 이제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월급 받을 때 원천 징수하시고 나중에 연말에 연말 정산이라는 걸 하시죠. 그런 게 근로소득세이고요. 그다음에 사업소득, 그다음에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양도소득, 그다음에 기타소득 이런 것들이 이제 내가 돈을 벌 때마다 소득은 내가 돈을 버는 거죠. 또는 나한테 돈이 생기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게 소득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 연금에도 소득세를 내? 잘 몰랐던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험회사에 가입하는 연금보험에는 연금소득세가 없고요. 물론 이제 일정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연금소득세를 납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연금소득은
공적연금, 그러니까 국민연금, 교원연금, 군인연금, 뭐 공무원연금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금융기관에서 판매하고 있는 세제적격형 연금저축 또는 보험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세제적격형 연금저축보험을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하실 때 연금소득세를 별도로 내시게 되죠. 그리고 기타 소득이 뭐가 있나 궁금해 하실 텐데 일단 일시적으로 생기는 소득이 기타 소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강사료, 그러니까 내가 매달 고정적으로 강사를 하시는 경우에는 그게 이제 사업소득이나 뭐 그런 소득에 해당이 되시겠지만 나는 직장에 다니는데 어떻게 우연히 어디 일시적으로 강의를 뭐 1시간 해주세요 또는 뭐 하루 해주세요라고 하시는 그런 강사료가 기타 소득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퇴직금, 그다음에 복권 이런 일시적으로 생기는 그러한 소득을 기타 소득이다라고 분류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소득세를 일반적으로 원천 징수를 하고 연말에 연말정산을 통해서 부족한 세금을 더 내거나 아니면 내가 많이 낸 세금은 돌려받거나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근로소득, 그다음에 연금소득, 기타 소득 중에서도 퇴직소득, 이러한 소득 단독으로 다른 소득 이외에 나는 근로소득밖에 없어요. 나는 연금소득밖에 없어요. 퇴직해서 라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일시적으로 퇴직하시는 분들 퇴직소득 이런 것들은 소득이 발생할 때 한 번만 내시고 더 이상 뭐 종합과세를 한다던가 이렇지는 않죠. 그리고 여기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요 금융소득도 연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2천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이렇게 원천 징수를 하고 또 추가로 종합과세 대상이라든지 이렇지는 않지만 이것도 이제 나머지 사업소득이나 이자소득이나 이런 것들이 추가로 더 있어서 또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 분들은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되는 분에 한해서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때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종합소득은 내가 소득이 얼마냐에 따라서 세율이 다 다르죠. 그러니까 소득이 적으신 분들은 세금도 조금만 내시면 되고요.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세금도 많이 내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득세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종합소득세율은 소득에 따라서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는데요. 일단 내가 연간 소득 금액이 1,4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6%, 그다음에 1,400만 원에서 5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15%, 그리고 5천만 원 초과해서 8,800까지는 24%, 8,800에서 1억 5천까지는 35%, 1억 5천에서 3억까지는 38%, 3억에서 5억까지는 40%, 5억에서 10억까지는 42%, 10억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45%의 종합소득세를 내게 되죠. 그러면 내가 소득금액이 10억을 초과하시는 분들은 무려 45%나 세금을 내게 되는 거죠.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를 추가하게 되면 48.4%까지 세금을 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벌어들인 돈의 거의 반 정도를 세금으로 낸다라고 보시는 거죠.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지니까 세금에 대한 부담이 없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은행에서 연간 2천만 원 이상이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사람이 많아?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을 텐데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은행에 넣어놓는 돈이 많아지니까 이자소득세도 많아지겠죠. 그러면 내가 돈을 벌어들일 때 소득세를 냈는데 그리고 나서 남는 돈을 은행에 넣어뒀을 뿐인데 이것도 또 이자가 발생을 하면 또 이자소득세를 낸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은행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을 내는 금액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어떻게 소득세 또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시게 되는 거죠. 이자 소득세를 보면 이자 소득세율은 기본적으로 14%를 원천 징수하게 돼요. 그리고 지방소득세 1.4%를 플러스 하니까 은행에서 적금을 찾으실 때 이자가 붙은 그 이자 금액에 대해서 15.4%는 이자 소득세로 차감을 하고 나머지 금액만 내가 돌려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자 소득세율이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15.4%나 되니까 아까 보셨던 종합소득세율에서 보면 5천만 원 이하까지는 세율이 15%니까 이자 소득세하고 비교를 하면 거의 비슷한 수준의 세금을 내게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소득이 5천만 원 미만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이자 소득세를 고민할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그런데 내 소득이 5천만
2천만 원을 초과해. 그래서 나는 소득이 높은데 또 이자 소득세까지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이자가 붙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이자 2천만 원 이상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도 소득세율 24%, 35%, 38%를 부과하게 되니까 이자에 대해서도 세금을 만만치 않게 내게 된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자 소득세를 다시 보면 기본적으로 15.4%의 이자 소득세를 내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2천만 원 이상 이자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2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 15.4%의 이자를 내게 되니까 얼마를 내시는 거죠? 거의 300만 원 정도의 이자 소득세를 떼게 되는 거죠. 5천만 원 초과하게 되면 26.4%의 세율을 부과하게 되죠. 그러면 내가 소득이 5천만 원이 넘어. 그런데 내가 이자 소득세가 2천만 원이 발생해. 그러면 연간 얼마의 이자 소득세를 내게 될까요? 거의 500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이자 소득세를 내게 되죠. 그리고 나는 소득이 8,800만 원이 넘어 소득 금액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은행에 이자가 2천만 원 이상 발생한다라고 하면 무려 700만 원이 넘는 거의 730만 원 정도의 이자 소득세를 내게 되죠. 그런데 나는 소득이 너무 많아. 사업을 해서 소득이 한 달에 거의 1,000만 원 넘게 소득이 발생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은행에 돈을 넣었는데 이자가 2천만 원 이상 발생했다라고 하면 무려 800만 원이 넘는 이자 소득세를 내게 되죠. 그리고 나는 소득 금액이 3억이 넘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43% 정도나 되는 이자 소득세를 내게 되죠. 그러면 내가 2천만 원만 이자가 발생을 한다라고 해도 거의 900만 원 정도의 이자 소득세를 내게 되죠. 그러면 이자가 2천만 원이 붙었는데 거의 반에 가까운 900만 원을 이자 소득세로 납부를 하고 나면 나는 반밖에 못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억울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이 이자 소득세를 내지 않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이자 소득세를 납입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면 도움이 많이 되시겠죠. 특히 이자 소득세가 2천만 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렇게나 많은 세금이 내는데 내가 이자 소득세를 연간 4천만 원, 5천만 원이 생겨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소득세를 굉장히 많이 내시는 상황이 되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특히 은퇴하셔서 나는 이 갖고 있는 돈을 은행에다 넣고 이 이자로 나는 생활을 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이자 소득세를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자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을 잘 찾으셔서 활용을 하신다면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보험에서 이자 소득세를 내지 않는 그런 상품들이 어떤 게 있을까? 그리고 어떤 조건을 맞추면 나는 이자 소득세를 비과세,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이제 궁금해 하실 텐데, 우리가 보험이라고 하면 저축성 보험이 있고요. 보장성 보험이 있죠. 그러면 우선 내가 저축을 해서 이자를 받으려면 저축성 보험의 이자 소득세 조건을 잘 아실 필요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저축성 보험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보면 저축보험이 있고요. 대부분은 연금보험을 활용해서 저축을 하시게 되죠. 그럼 이런 저축성 보험은 어떤 조건을 내가 잘 맞추면 이자 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조건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목돈을 일시납 연금보험을 가입하셨을 경우에는 일단 가입하시고 10년 이상을 유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10년 이상 유지를 하시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아무리 많은 이자가 붙었다 하더라도 이자 소득세에 대한 부분은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죠. 그런데 내가 얼마를 내든지 무조건 다 이자 소득세 비과세를 받느냐, 그건 아니에요. 납입금액 1억 원 이하를 10년 이상 유지를 했을 때 이자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는 일시납으로 목돈을 갖고 있지는 않아. 그런데 만일을 대비해서 나는 매월 저축을 해서 노후에 이거를 활용해서 노후 자금을 쓸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렵게 모아놓은 돈에서 이자가 붙었을 때 조금이라도 이자 소득세를 내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이렇게 월납으로 활용을 해서 이자 소득세를 비과세 받는 그러한 방법도 눈여겨보시면 좋겠죠. 일단 월납으로 저축성 보험을 가입을 하실 경우에는 5년 이상은 납입을 하셔야 된다. 5년 납 이상을 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10년 이상은 유지를 하셔야 되는 조건이죠. 그리고 월 보험료는 한 달에 150만 원 이하를 납입을 하셔야 된다라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 한 달에 150만 원씩 5년 동안 납입을 하시고 10년이 지나면 이제 이자 소득세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150만 원 이상을 내고 나중에 이자 소득세를 나는 안 내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종신연금형 연금보험을 가입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종신연금형은 어떠한 조건을 충족을 하면 이자 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느냐. 일단 보험료 납입이 다 끝나고 나서 55세 이후부터 사망 시까지
종신 형태의 연금으로 수령을 하시면 이자 소득세를 비과세 받으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종신연금형을 내가 한 달에 200만 원씩 10년을 내시고 55세부터 나는 죽을 때까지 연금을 받겠다라고 연금을 수령을 하시게 되면 아무리 많은 돈을 납입을 하시더라도 거기에 붙은 이자에 대해서 전부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세제적형 연금저축보험이 아닌 개인연금형으로 가입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연금소득세도 당연히 없는 거죠. 그래서 미리 젊었을 때부터 차곡차곡 종신 형태의 연금을 가입을 하시고 납입 기간이 다 끝나고 55세 이후부터 종신 형태의 연금을 수령을 하시면 아무리 많은 이자가 붙었다 하더라도 이자 소득세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죠. 그러면 저축성 보험의 이자 소득세 비과세 조건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면 첫 번째, 일시납은 10년 이상 유지를 하시고 1억 원 이사를 납입을 하시면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월납 5년 이상 납입을 하시고 10년 이상 유지를 하신 저축성 보험에서 월 보험료 150만 원 이하로 납입을 하셨을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요런 조건을 충족을 하시면 꼭 연금으로 수령을 하지 않더라도 중간에 해약을 하시거나 또는 10년형 연금을 수령을 하시거나 또는 20년만 연금을 받을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종신형 연금을 가입하시는 분들은 보험료 납입을 끝나고 55세 이후부터 사망 시까지 종신형 연금으로 수령하실 경우 이자 소득세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저축성 보험의 이자 소득세 비과세 조건을 이제 알아보셨고요. 다음은 보장성 보험의 이자 소득세 비과세 조건을 한번 알아볼게요. 물론 모든 보장성 보험은 5년 이상 납입을 하시고 10년 이상 유지를 하시면 월 보험료 제한 없이 무조건 이자 소득세 비과세를 받으실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여기에서 건강보험, 상해보험 이런 것들은 아무리 5년 이상 납입을 하시고 10년 이상 유지를 하신다 하더라도 이자가 많이 붙을까요? 많이 붙지 않죠. 그런 건강보험이나 상해보험 같은 거는 아무리 많이 납입을 하신다고 해도 이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자 소득세 비과세 조건이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보장성 보험이란 종신보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신보험은 5년 이상 납입을 하시고 10년 이자 유지를 하셨을 때 적게는 115% 이상 또는 120%, 130%까지도 이자가 붙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또는 또 10년 이상 유지를 하시고 20년, 30년, 40년 이렇게 유지를 하셨을 경우에는 150%에서 200%까지도 이자가 붙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자 소득세 비과세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 아실 거는 보장성 보험 중에서도 종신보험을 잘 활용을 하시면 월 1,000만 원을 내던 2,000만 원을 내던 월 보험료 제한 없이 이자 소득세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세법에서 보장성 보험의 비과세 조건에 월 보험료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월납 보험료를 납입을 하시더라도 이자 소득세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에 해당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내가 매달 일정량의 월급을 받으셔서 착실하게 저축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업을 하셔서 버는 돈이 많고 또는 전문 직종에 근무를 하셔서 또 연소득이 높은 경우 또는 운동선수들 중에서도 연봉이 10억, 20억 이렇게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그 돈을 그냥 어디 금고에 놔둘 수는 없잖아요. 이자도 하나도 안 붙는데 이 돈을 그래도 내 조금이라도 이자를 받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종신보험을 잘 활용을 하시면 이자 소득세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즘은 종신보험도 5년 납, 7년 납, 10년 납을 잘 활용을 하시면 짧은 기간 동안 납입을 하시고 10년 이상 유지를 하시면 120% 이상 많은 이자가 붙는 그런 상품들도 많이 나와 있어서 이런 종신보험을 잘 활용을 하시면 이자 소득세 비과세를 아주 알뜰하게 받으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세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10년 이상 유지를 하시고 이 돈을 다 해지를 하면 이 돈은 또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 보장성 보험을 잘 활용하시는 방법은 이 납입을 하시고 나서 중도 해지하지 않고 내가 필요한 돈이 있으면 중도에 내가 필요한 만큼 중도 인출하시고 그리고 또 중도 인출했다가 또 여유 자금이 생기시면 또 추가 납입을 하셨다가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월 보험료 제한 없이 무제한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자녀분들도 소득이 높은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의 계약자나 수익자를 잘 활용을 하시면 사망 시에 상속세까지도 절세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보험 안에 숨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숨어 있는 이런 보험에 대한 좋은 점을 잘 활용을 하시면 정말 내가 어렵고 힘들게 모아놓은 재산도 잘 지키실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어렵고 힘들게 차곡차곡 모은 그런 소득에 대한 부분도 은행의 저축을 잘 활용을 하실 때도 이자 소득세 내는 부분 없이 비과세를 잘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보험에 숨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보험은 적어도 5년 이상, 10년 이상 이렇게 길게 납입하는 장기적인 조건을 충족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나라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납입하시는 거에 대한 혜택을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비과세라고 하는 조건을 보험 안에 숨겨놓았죠. 그래서 이것을 잘 활용을 하시면 이자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찾으실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오늘 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누구나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꼼꼼하게 잘 활용을 하시면 이자 소득세 적은 부분이라도 10만 원이라도 세금을 안 내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축을 하실 때 이렇게 장기 저축성 보험이나 또는 보장성 보험을 잘 활용을 하시면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다라는 걸 오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도 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